올해는 성남시 승격의 계기가 된 광주 대단지 사건 50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성남 지역은 광주군에 속해 있었고 여기에 새로운 주거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 광주 대단지였습니다. 그러나 광주 대단지에는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황무지에 서울의 철거민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생존권을 요구하며 강력한 시위를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광주 대단지는 성남시로 승격되었고 그 후 분당 명품 신도시가 탄생하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남시는 판교 신도시, 판교 테크노밸리와 위례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살고 싶은 살기 좋은 주거 만족도 1위 도시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성남문화원은 청소년들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내 고장 바로 알기 교육 사업을 통해 뿌리 깊은 우리 고장의 역사 문화를 알려왔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역사 문화를 알리는 교육 자료로서 활용해 주시고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남문화원 문화해설사 이종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찾아가는 내고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성남시의 역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3번에 걸친 신도시 사업으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제1차 신도시 사업은 1968년부터 71년까지 광주 대단지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당시 이 일대 인구가 5,000명이었는데 갑자기 13만 5천 명의 인구가 유입되어 14만의 인구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신도시 사업은 생활 기반 시설을 먼저 만들고 아파트를 지어 희망자에게 분양을 하는 선개발 후 입주 방식이지만 당시에는 집 지을 땅을 우선 불화해 줄 터이니 집은 각자 알아서 짓는 선이주 후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난민촌 수준의 열악한 환경에 이주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어 1971년 8월 10일 주민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해 줄 것을 외친 것이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광주 대단지 사건을 계기로 대단지를 포함한 대왕면, 돌마면, 낙생면을 관할하는 경기도 직할의 성남 출장소가 설치되었고 2년 뒤인 1973년 7월 1일에 성남시로 성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남시 개청 당시 인구는 20만 명이었으나 인구는 계속 유입되어 1989년 분당 신도시가 개발될 시점에는 인구 50만 명이 되었고 이어서 2004년 판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 100만의 거대 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광주 대단지 이주 당시의 모습입니다. 천막으로 이루어진 주거시설에 전봇대가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전기도 지금 들어오지 아니하고 생활 기반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제 조금 정착이 되어서 각자 집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동 운물이 보이고 조그만 집들을 지금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남시의 상징물들을 참고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심볼 마크입니다. 철쭉 꽃잎에 남한산성의 성곽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블루 오션에다가 빌딩들의 모습을 형성한 것이 우리 성남시의 심볼 마크입니다. 그리고 마스코트는 어린이 2명으로 그려져 있는데 남자 어린이의 이름은 새남이, 그리고 여자 어린이의 이름은 새롬이가 되겠습니다. 남녀 어린이의 얼굴 모양은 성남시의 지도를 형상화했고 남자 어린이의 머리 위에 별은 과학도시, 여자 어린이의 새싹은 환경도시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성남시의 꽃은 철쭉입니다. 철쭉은
척박한 땅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꽃을 피우는 그런 식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성남의 시의 상징인 새는 까치인데, 까치는 우리 속담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신도시 개발로 만들어져 이주를 해오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를 환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무는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는 나무 중에서 수명이 제일 긴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800년 이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성남시의 상징인 나무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은 2014년 6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성곽의 길이는 약 12.4km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남한산 유역은 2000년 백제 온조왕 임금께서 백제의 수도를 정할 때 하남 위례성에 정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위례성이 이 남한산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뒤 672년 통일신라 시대 문무왕께서 여기에 성을 쌓고 주장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때에 성을 쌓은 이유는 당나라군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쌓았다고 합니다. 다시 한 1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조선시대 인조임금님인 1624년경에 지금 모습의 성곽을 축성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군사들과 전국에서 성녀들이 동원되었는데, 남한산성에 절이 많은 이유는 그때 당시 동원된 성녀들의 숙소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문화유산적 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에는 통치시설, 군사시설, 행정시설을 모두 갖춘 산성이기 때문에 유산적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군사시설이나 행정시설은 그냥 알 수 있겠지만, 통치시설이 있다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치시설은 보통 궁궐뿐만이 아니라 종묘에 해당하는 좌전, 그리고 사직단에 해당하는 우시를 갖추고 있어서 통치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유산적 가치는 축성술의 발달 과정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조임금 시절에는 태물림 방식을 사용하여 적군들이 쉽게 오르지 못하도록 하였고, 숙종임금님 때에는 화포가 발달함에 따라서 대형 석재를 사용하였고, 정조임금님 시대에는 총이 발달하여 전돌 및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여장을 만드는 등의 총을 쏘기 편한 형태의 성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해서 이러한 세 가지 것이 한꺼번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 남한산성인데, 이것이 유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4,000명 이상의 주민이 3년 동안 대를 이어 살아오고 있는 도시다, 산성도시다, 이러한 것이 이 세 가지가 세계 문화유산으로의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남한산성하면 병자호란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36년 12월 9일에 청나라 군대 12만 8천 명이 압록강을 건너 침범을 해와서 5일 만에 한양이 점령되고, 임금님께서는 바로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하셨습니다. 남한산성에서 47일 동안 항전을 하셨으나 끝내 항복을 한 안타까운 역사를 이야기를 가진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신라시대 때의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남한산성에는 신라시대 때 성을 쌓을 때 사용되었던 군창지라고 하는 창고가 발견되었고, 그리고 이때에는 기와를 지금보다는 훨씬 큰 20kg짜리 기와를 사용한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에는 수어장대라고 하는 장군의 지휘소가 있습니다. 남한산성에 5개의 장대가 있었는데 4개는 없어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수어장대입니다. 수어장대의 의미는 지킬 수, 막을 해서 막고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숭렬전입니다. 보통 건축물의 이름에 전자를 갖다 붙이는 것은 임금이나 그 가족이 사용하는 건축물에 붙이는 이름이 전자입니다. 그런데 이 숭렬전은
백제 시조 온조왕의 위패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전자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축성을 할 때 군사들을 지휘한 이서 장군의 위패도 같이 모셔져 있습니다. 다음 현절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현절사는 병자호란 때 끝까지 싸워서 이 항전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지를 밝혔던 오달제, 홍익환, 윤집 이 세 사람 사막사의 위패와 당시에 예조 판서였던 김상은 그리고 2조 참판이었던 정원의 위패도 5분의 위패가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남한산성의 행궁입니다. 남한산성에 행궁이 있는 이유는 임금께서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릉 영릉의 제를 지내러 가실 때 여기에서 하루 쉬었다 머물렀다 가는 곳으로 남한산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행궁과는 달리 여기에는 종묘에 해당하는 좌전과 또 사직단에 해당하는 우실을 만들었는데 좌전은 복원되었습니다만은 우실은 아직 복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에는 정말 위대한 우리 주민운동의 얘기가 있습니다. 금림조합이라고 하는데요. 1927년쯤에 조선 총독부는 전국 국유림에 대하여 소나무 등 나무를 벌채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남한산성의 국유림도 예외는 아니어서 벌목을 당할 위치에 있었는데 이때 석동균이라는 분과 이영래라는 분이 주민 303명의 서명을 받아서 조선 총독부로부터 이 지역의 살림을 불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지켜지게 되었고 이 나무를 그냥 불화만 받은 것이 아니라 광복이 올 때까지, 광복 때까지 쭉 관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1929년도에 동아일보에 금림조합에 관한 언론 보도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성리 유지 30명으로 남한산 금림조합을 조직하여 조합원 일동이 매월 200원씩을 집합하여 빈민구제 사업으로 남한산성에서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상감 50명을 극빈자로 뽑아 상감 6인씩을 교대로 남한산을 매일 5, 6차례 순찰케 하였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에 여러분들께서 가신다면은 이 우거진 소나무 숲에서 힐링도 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 이 숲이 남아있는 것이 이렇게 조성이 보존되어 있는 것이 100년 전 우리 이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성남의 센트럴파크 중앙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 이런 공원을 도심공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도심공원은 세 가지의 요건이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접근성입니다. 이 공원에 가기 위하여 한두 시간 이렇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주위에 도로가 있고 지하철역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방성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장애인들도 휠체어를 타고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성입니다. 독립성은 내가 바깥에 있다가 이 공원에 들어오면 바깥 세상, 도시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중앙공원은 그런 요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센트럴파크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센트럴파크는 우리나라 중앙공원보다 약 8배 큰 규모의 공원이라고 합니다. 중앙공원에는 돌마각이라고 하는 누각이 있습니다. 이 돌마각이라고 하는 누각은 경복궁 경회루를 축소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누각이라고 하는 건축물의 양식은 들어가는 문이 없고 그리고 기둥은 이때 벽이 없는 건축물의 형태를 누각이라고 합니다. 1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자라 하고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누각이라고 합니다. 누각 밑에 있는 호수는 분당호인데 이것은 경주 신라왕궁의 안압지의 모습을 모방을 했다고 합니다. 순회동 가옥입니다. 이 분당 개발 당시에 여기에는 30여 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중 한 가옥을 보존하여 순회동 가옥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경기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고인중앙공원에 있는 고인돌 정원입니다. 분당을 개발할 때 분당 지역에 116개에 달하는 고인돌이 발견되었습니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부족장들의 무덤에 그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동기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시대를 청동기 시대인데 3000년 전에 우리 성남 지역에 사람들이 살았는가 하는 그 질문에 이 고인돌이 있으면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야외 공연장입니다. 보기만 해도 숲속에 위치한 공연장이 대단히 아름다운데요. 여기에는 480석의 원형 객석과 그리고 또 1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잔디 객석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없던 시기에는 여기 매주 공연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람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그림은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건물마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많은 연구원들이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육성되었거나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1판교 테크노밸리는 삼평동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었는데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생명공학기술, 문화 콘텐츠 기술, 그리고 나노 기술 등 하이테크 중심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1,30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 6만여 명의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매출 2019년도 기준으로 107조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제2판교 테크노밸리는 시흥동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을 중심으로 한 지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3 테크노밸리는 금토동을 중심으로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핀테크, 금융,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가상 계좌, 그리고 또 공동인증서 이런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이 중심이 된 미래 금융 중심지구로 육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첨단 산업지구인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한번 이루어 보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판교박물관입니다. 판교박물관은 판교 개발 당시에 한성백제 시대의 유적과 그리고 고구려 시대의 석실분이 발견되어 지금 여기에 보존이 되고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아트센터입니다. 성남아트센터에는 1854석의 오페라 하우스를 비롯하여 공연장과 전시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공연 관람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율동공원입니다. 율동공원에는 45m의 번지점프 그리고 또 103m의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문화원에서 만든 3.1운동 기념공원과 3.1운동 기념탑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인물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상목 의병장이십니다. 남상목 의병장께서는 1906년도 단양과 조영 전투에서 많은 대성을 거두는 업적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07년도에 용인 지역에서 있은 전투에 큰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이듬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밀고에 의하여 체포되어 1907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신 분입니다. 다음은 한백봉 의사입니다. 한백봉 의사께서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우리 지역에 만세운동을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율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판교에 이르는 이 지역에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같이 함께 하신 분이 한순희 씨라고 계신데, 이분은 천도교 광주군 교구장이셨고, 그리고 남태희라는 분도 계셨는데 그분은 낙생면 면장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이 세 분이서 주민 3,300여 명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외친
그런 의사이십니다. 이상으로 짧게 성남의 역사와 남한산성, 중앙공원, 판교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여러 시설들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성남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또 성남의 발전에 여러분들이 큰 일꾼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의 모두가 저마다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사람과 기술, 기술과 문화, 문화와 삶이 연결되는 곳. 그래서 상상 이상의 미래로 이어지는 곳. 사람이 미래를 보고 성남이 이어갑니다. 미래를 연결하다. 하이퍼 커넥티드 성남.